예,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그 시작이 2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총 9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많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되도록이면 20분 하시다 보면 25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분으로 맞춰주시고 끝내는 거를 끝내는 시간이 5시 반이기 때문에 되도록 5시 반이 넘지 않도록 발표를 조금 줄여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국평생학회 회장이시고 지금 제주대 교수이신 김민호 교수님께서 평생학습과 시민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는데, 김민호 교수님 현장에 그 활동을 많이 하셔서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글로 담으셨습니다. 김민호 교수님을 모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아마 이맘때쯤에 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아시아 평생교육협회에도 제가 시민교육 관련된 주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시민교육에 대한 공부가 얼만큼 더 됐는지 저에 대한 테스트 자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행했던 거는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현장을 좀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강정 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그리고 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하는 걸 좀 관찰할 수가 있어서 오늘 평생학습과 시민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 많이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 시민성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다룰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 이야기는 이미 앞에 박인주 교수님께서 왜 우리가 시민성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민 의식을 키워가고 시민이 좀 더 시민답게 돼야 된다라고 할 때 그 핵심 내용은 시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즌십이라고 이제 외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성은 과연 뭐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 유인물 29쪽 이하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참여라는 말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참여하는 시민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사회 시민이라는 말을 썼고,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필요한 시민성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사회 제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 권력, 제도, 관행, 문화 등의 차별과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적 자세를 갖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급이나 성, 세대, 인종, 지역 문화 등의 소수자들이 우리도 똑같은 시민이다라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억압했던 집단에 대해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밀양이나 그 강정의 사태를 보게 되면 땅을 가지고 있고 땅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의 터전을 여겨왔던 사람들인데,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그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 볼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게 아니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이런 심정으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 안에서는 이런 주체적인 태도로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민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진행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런 주체의식이 커가고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제인 일상에서의 어떤 주체의식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많이 찾아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하고 공존하는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보편적인 인권으로서의 주체성의 출발만이 아니라 이질성, 파편화, 타일 중심화 등에 대해 타협과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다양성 속의 연대 의식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시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뭐 동성애자들도 있고 또는 장애인들도 있고 또는 지역 간의 어떤 문화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들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개발 속에서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해군기지 찬설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류 집단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서 연대하고 소수자 집단의 경우는 갈등을 넘어 공존의 방법을 찾는 그런 시민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하다는 인식 아래 사회 구성원들이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성찰적 자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시민성을 대부분은 일자리를 통해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유급 노동자 중심으로 이렇게 시민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가사노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다른 소위 무급의 어떤 활동가들에 대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배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서는 필요가 있죠. 지역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는 분들도 있죠. 또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소위 2등 시민 내지는 아예 시민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시야를 확대한다면 그분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외국의 글을 보다 보니까 케어링 시티즌십이다 이런 말을 쓴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의 시민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그 여성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도 시민의 권리를 갖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지역 안에서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은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시민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소위 그 내부 고발자의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인 비리와 부패 문제를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자가 지금에 와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감히 나서서 행동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위축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적인 양심에 따라서 정의감을 가지고 시민의식을 가지고 연대하고 소외된 사람을 껴안고 비리를 드러내는 그런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숙제가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힘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앞에 박인주 선생님도 강조했습니다만 학습 동아리라든가 또는 그 외에 다른 여타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위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속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악의 세력의 연대에 대해서 선의 세력들이 연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박인주 선생님도 그랬죠. 평생 학습자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려면 개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성을 키우고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시민성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2쪽 이하를 봐주시면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러니까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당히 서구의 어떤 그 시민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는 좀 괴리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뭔가 지식을 이렇게 떠넘겨야 되는 건 아닌가. 지역 주민들을 부족한 시민성이 결핍된 존재로 보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주입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성은 지역 주민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성과 결합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울로 프레이리도 교육의 시작은 학습자의 경험적 지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말을 쓴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용을 했습니다만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이제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지역 지식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위인물 36조를 봐주시면 시민성 교육에서 지역 지식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의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관찰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밀양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땅이 빼앗기고 강제 수용당하고 또 거기에 살면서 자기의 건강 문제가 전자파 발생했다는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농산물을 팔아도 송전탑 있는 동네에 나온 농산물을 사주지 않고 이런 등등의 어떤 어려움이 느껴질 때 단지 어떤 근대적 의미의 시민, 재산권과 건강권과 환경권을 주장하는 그런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으로서만 저항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소위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시골에서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근대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험 속에서 체득해왔던 그런 지역 지식이라는 것이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민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성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에서 체험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반 서민들, 시민들,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역 지식을 끄집어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를테면 37쪽에 보시면 송전탑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아주머니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산 땅인데 돈이 없고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샀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어떤 이제 뭔가 좀 떳떳하게 농사꾼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땅을 정부가 강제 수용하고 보상금도 쥐꼬리만밖에 안 주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천초목이다 이런 표현이야. 그 땅에는 우리 조상들이 묘가 있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땅에 대한 그 지역 지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반대 운동이 상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어느 이치호 할아버지가 2012년 12월 16일 날 분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밀양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마을의 문제다. 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지냈던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나 몰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탑은 막아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똘똘 뭉쳐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송전탑이 이제 다 들어서서 완공이 됐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을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송전탑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마을에 있는 약간 젊은 대책위원장, 마을 대책위원장이 송전탑 뽑아내기 운동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미 들어선 송전탑은 막을 수는 없지만 들어선 송전탑을 나중에라도 뽑아냈으면 좋겠다. 동네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가 지중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은 이미 들어선 송전탑이긴 하지만 이거를 뽑아서 지중화하든 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지속적인 어떤 그 송전탑 반대 운동을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식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탈핵, 탈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분이 그 탈핵, 탈원자력 발전을 할머니들에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 송전탑 뽑아내기 운동을 계속합시다 라고 할 때 할머니들이 과연 어떻게 동의하고 따라오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밀양에서 나오는 밤하고 대추가 유명한데 이 밤하고 대추를 그 할머니들로부터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소위 송전탑 반대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팔았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한 10,000원 하는 걸 한 20,000원 이렇게 팔았는데 2012년 제가 2013년 여름에 갔을 때니까 2012년도에 800개 이상인가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이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들도 이게 송전탑 반대하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함께 맞물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꾼으로서 농사 지으면서 경제적인 그 이익을 창출하는 일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원자력 발전으로 가기 위한 그런 그 운동과 이것이 이제 결합이 되는 만남의 과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분은 제가 거기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컬처럴 하이브리드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혼종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식하고 근대적인 신지식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이 창출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개발 반대운동 과정 중에서 이렇게 지역 지식과 근대적 지식이 만나서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시민교육을 한다, 시민성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학습자의 경험을 무시한 접근이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의 지식에 바탕을 둔 그런 접근이 한편 더 나아가서는 학습자와 교수자 또 학습자 상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역시 필요로 합니다. 아까 박인주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에 토론의 문화가 없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서로 의사소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합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데 송전탑, 밀양의 경우도 보면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정의 경우에도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강정의 경우는 지역 주민이 뭐라고 표현됐었냐면, 우리가 소위 SNS죠. 카톡이니 뭐 이런 걸 좀 빨리 알았더라면, 이 사태를 많은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로 힘을 모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보가 부족했다. 이런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어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앞으로 이 현안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대책위원회 활동들을 상시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밀양의 송전탑이 들어서면서 밀양만이 아니라 삼척, 거창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송전탑 문제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전송맵이라는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밴드,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지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자기 지역 밖에서 다른 우리와 유사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성 학습의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지역 지식, 학습자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또
학습자 간에 또 학습자와 교육자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시민성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평생 학습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기보다는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어서 약간은 조금 우리가 평생 학습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실 안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현실적 삶과의 관계 속에서 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이슈가 제기가 되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성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좀 줄어들어서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호 회장님께서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활동 모습을 분석을 하고 학습자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한 학습자, 교수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 전부터 아파트 주민들의 시민활동 이런 것도 조사지고 이 분야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우리 평생교육학회 김민호 회장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17개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지금 가장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 충남의 평생교육진흥원의 김광식 원장님께서 평생학습 시민사회 그리고 지역 공동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예, 김광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한국 평생 학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광명에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20분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약간의 좀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습이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학습이나 교육을 개인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 평생 교육이든 평생 학습이든 이런 분위기는 철저히 개인주의적 흐름에 경도되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생학습과의 질문과 논의와 대안들이 함께 모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맨날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의 현대사는
6, 70년을 경과하면서 한국에 과연 민주라고 하는 아이가 제대로 잘 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한국에 있어서 공화로 퍼블릭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퍼블릭의 영역이 제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부적 합의력이 없으면 평생학습은 결코 제대로선 평생학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생학습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학습을 조금 바깥에서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저의 경험적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제목이 담을 허물자, 이거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한데 참 담을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계를 이렇게 봐도 담을 허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영역과 많은 부분들이 분절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일상성에서 움직이고 있는 개인들이 삶을 비춰봤을 때 개인과 가족, 부모와 자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교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마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단절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지역 공동체, 나아가서 국가, 나아가서 글로벌한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고리들을 제대로 이어줄 수 있는 기제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나 민주라고 하는 아이, 또 공화라고 하는 아이가 제대로 뛰어놀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파행적 구조를 그리면서 가고 있다. 이것이 제 오늘 주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 보시고요. 그것을 이념형적으로 한국 사회를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모두들 공감하시다. 사회 체제의 측면에서는 천민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이건 아까 박인주 교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사회의 위험 신호를 알리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세월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사회라고 해요. 이 천민자본주의와 권위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나은 자본주의, 좀 더 착한 자본주의로 가게 만들 것이냐. 가치 측면에서 보면 천민자본주의와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는 이 물신주의, 경쟁, 성과주의, 일등주의, 효율주의, 그것에 입각한 개인주의,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움켜쥐고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본 귀속형, 국가 수능형, 권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이라고 우리가 이념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착한 자본주의로 자존감, 자율, 다양성, 차이 이런 것들을 인정할 줄 아는, 달리 말씀드리면 좀 전에 김민호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시민성이나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인간이면서 비판적 인간이면서 민주사회적 인간인 동시에 공동체적 인간으로 전환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육성, 발굴, 지원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평생학습의 핵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평생학습은 공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 자본,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 삼각구도 속에서 결국은 국가의 실패와 자본의 한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의 저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타율적으로 왜소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지적하다시피 평생학습의 시민 참여 부분은 1.2%에 불과합니다. 개인 취향이 절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무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백화점식 나열형 프로그램들로 거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의 이익 우선주의, 각종 대학의 평생학습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철저히 자본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에서도 결국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가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평생학습 내부에서도 학습 수혜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재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가 뭐냐? 한국 사회의 행복지수가 1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그렇다면 왜 이런 가치와 새로운 인간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로 우리가 진전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평생교육의 전제조건을, 평생학습의 전제조건을 지식자본주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지식자본주의 시대의 생산방식과 소통방식,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의 시스템하고 가치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산의 방식도 그렇지만 소통의 방식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소통의 방식이 수평성, 평등성, 자유로운 상상력, 토론, 협업, 다양성의 인정, 이런 것들로 바꿔나가고 겁니다. 사회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바꿔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인간 유형은 여전히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의 인간 유형을 고집하고 있고, 그런 인간형들을 더욱더 재생산해 나가고 있다는데 우리 사회의 심각함이 있고, 평생학습 진영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인간 유형을 길러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철학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뀐 철학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국가 개입과 시장의 한계성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꼬집은 내용들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논리에 끌려가는 평생학습, 또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좌지우지되는 평생학습은 결과적으로 평생학습의 본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 유형의 창출이나 시민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는 대단히 어려운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세 번째 간단하게 볼까요? 문과 길을 잇다. 이게 지난주에 경향신문의 일면 톱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문과 학생들을 기업들이 외면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가에 질질 끌려가면서 전남대간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다 이걸 수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인문계열이 공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시장 논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학습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 거꾸로 아까 우리 그 박인주 교수께서 덴마크가 거꾸로 된 거죠. 덴마크 말씀하셨죠. 여기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단적으로 제가 네 마디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지수 1위입니다. 첫째는 플렉스커리티라고 하는 노동 과정에 있어서의 유연 안전성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안정성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에게 있어서 학습의 안정성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이 3자가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무엇을 갖다 주냐?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 것인가를 스스로 찾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개인의 성적이나 이력보다 협동을 중시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에서도 그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나라예요. 이 이야기는 달리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와 완전히 거꾸로 선 나라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현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함께 합숙한다,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주인이 주민이다라고 하는 명제들이 일상적으로 스며들지 못한 사회입니다. 물론 여기 광명 평생학습원은 예외입니다. 제가 볼 때. 역시 이것도 한국 그 평생학습사의 학습 정책의 현주소들을 알려주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것들을 보면, 이건 제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5년 5.3일 교육개혁안의 애초 목적이 담고 있던 평생교육사의 구현은 세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경쟁의 지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무한 경쟁이 도입되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평가 제도가 유치되고, 학습자 존중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화가 선언되는 거죠. 슬로건상으로는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경쟁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학습 방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나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생교육은 어떻게 됐는가? 주변화의 위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평생교육이 국가의 이념으로 채택이 되었지만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0.04%에 머물러 있고,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으로 전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은 전체 교육을 이끄는 이념이 아니라 주변화된 취미교양교육으로 간주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바뀌어야 될 몇 가지들을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 지금의 평생교육법은 평생학습법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시죠. 결국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생교육은 그 육진법에 의해서 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에 비해서 훨씬 상위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애 주기별 아이일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젊을 때의 그 부분인 거죠.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법 자체는 이미 부분과 전체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전도시켜놓은 것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그 평생학습은 광의의 평생학습을 버리고 협의의 평생교육을 택했습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이것과 함께 각종 평생학습과 관련된 법들을 하나의 틀어놔서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평생학습 기능청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려해서 이 장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몇몇 많은 지역들, 우리나라 245개 지자체에서 관장하는 학습관이나 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저는 평생 교육사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의 그 공민관에서 일하는 그분들은 그냥 직원이라고 해요. 이분들에 대한 신분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이미 일본에는 몇십 년 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내가 늘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평생 교육사들이 과연 행복한가? 평생 교육사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나라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집단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자들의 인증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의 이런 예를 들어 방송 들으면 이렇게 자격증 주고 2급 주고 물론 1급이라고 하는 1급은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 1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거지. 어쨌든 초기 단계부터 평생교육사들의 질과 그 다음에 그 가치, 그 다음에 평생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 그 다음에 현장 학습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교육의 질들이 나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에 대한 신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렬화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만약에 안 해준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싸움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들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